사실 그것을 의지의 부족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실패조차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라고, 결정적으로 많은 내용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안정적인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길이 항상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 스스로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또는 다른 길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부터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류창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실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내용과 어떤 학습 자료를 담은 다시 학교 공부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당연하지만 학부모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매일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채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트레이닝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학부모님들을 뵈면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는데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의지의 부족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른들만 보더라도 새해 연초에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 1월 중순만 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효능감이나 어떤 누적된 실패감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예를 좀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지도를 할 때 어떤 걸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좀 그냥 엎드려 쉰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그냥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학생들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자기도 잘하고 싶고 애쓰고 있는데 해봤지만 그거를 지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내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실패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지 그런 고민에 이어서 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주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 기초 체력은 사실 자기 조절 학습 능력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부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은 크게 이제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꾸준히 할 수 있겠다 하는 동기 조절 능력,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능력,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요새 AI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사실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항상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 스스로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또는 다른 길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 그러니까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이 발달된 학생들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한번 해볼까? 라는 도전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학생들이 하는 학습이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포기하지만 한 번 더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쌓게 되고, 그 시행착오가 결국 학생들의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계 쪽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공부는 부모의 관심, 중학교 공부는 아이의 머리,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아이의 공부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아이의 공부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6년 시기 동안 공부력을 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6년은 이런 공부 기초 체력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가소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떤 공부 습관을 쌓는다든지 마음 정서를 쌓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만약 이게 지나면 중학교부터는 아이들은 본인이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는 사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에 접어드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패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많은 내용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가
굳혀진 방식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심지어 최근 이론에 따르면 노력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걸 잘 한다고 믿으면 노력 자체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 못해 이런 고정형 프레임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면 내가 나아지는구나, 그러면 내일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내년에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뇌의 가소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약간 집을 짓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일단 마음을 쌓는 과정은 집을 닦는, 터를 닦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고요. 습관이라고 하면 약간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습 실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학습책이라든지 학생들의 그런 학습서의 경우에는 이런 인테리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데, 제가 본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안정적인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다음 전략을 간다면, 전략이 하나의 그냥 스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서 작용을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겪게 될 긴 레이스에서 더 안정감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앞에 단계가 되어야 뒤에 것들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예를 들어보자면 시작하는 힘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시작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시작해보면 잘 되는데, 그래서 시작하는 힘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시작만 해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실제로 여러 위인들의 사례나 어떤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시작만 했는데도 결과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더라, 또 혹은 워크시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 결과를 또 작성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습관에 있어서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며칠간 지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쌓였을 때 나 스스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관찰되었는지 나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습관 쌓기.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책 읽기 방법이라든지, 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 그리고 사회과학 교과서를 읽는 방법 등등 실전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정서가 학습 결과를 지배한다는 그런 뇌과학적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아무래도 주어진 학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혹은 뭐 앞에 눈앞에 있는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은 학습 지속력도 낮고 학업 스트레스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격적인 습관을 쌓는다든지 학습 전략을 배우기 전에 이런 정서적 안정감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정서적 안정감은 쉽게 말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게을러져가지고 하지 않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제시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아이가 지금 게임 때문에 혹은 SNS나 릴스, 쇼츠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통제를 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 당장은 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사실 환경과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을 어떤 생활의 중심 물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 기기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집에 사운드, 어떤 이제 라디오 같은 것이 있는데, 라디오 같은 기기를 우리가 일상에 끼고 옆에 계속 두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주변 기기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들께서 먼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일상의 필수품이 아니라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아이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그런 습관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관되게
보상 체계 있죠. 어떤 외적인 보상과 엮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습관 형성 단계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참 좋은데 자칫 쓰다가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굴릴 수 없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구성할 수 없겠구나. 이끌어갈 수 없겠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 형성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제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걸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어서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통해서 뭐 같이 스포츠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 가정 내에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술도 좋고 다른 예체능 활동도 좋고요. 그런 대안적인 걸 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대안적인 활동도 없이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라고 하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시간에만 쓰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학습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이런 환경과 시스템을 잘 조성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습관을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잔소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사실 교육의 다른 말이긴 한데, 흔히 말하는 잔소리, 그러니까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말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흔히 잔소리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더 선택권을 주자.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 얼마 없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파악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학습지 3장 풀겠다. 그러면 아이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이가 정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안 됐지, 너 왜 그랬어?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했던 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너 오늘 점심 먹고 나서 하기로 했었지. 근데 왜 안 됐을까? 하면 분명히 그 시간에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점심 먹고 잠깐 하기로 했던 스마트폰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거를 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략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혼낼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점심시간에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면 차라리 아침 시간에 미리 해놓고 쉬는 게 어떨까? 너 그동안 모습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래서 자율성은 주되 부모님께서 같이 아이의 전략을 돌아보면서, 아이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엄마가 봤을 때는, 아빠가 봤을 때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내일은 그럼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 그러고 결과를 다시 지켜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안 될 수 있는데 아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네. 나는 길게 몰아서 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되네. 나는 조금 집중하고 쉬었다가 집중하고 쉬었다가 하는 게 더 잘 되네. 이렇게 스스로를 발견해보는 과정. 이게 바로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동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는 동기를 크게 뭐 한 7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알아보기 쉽게 3단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외적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했을 때 뭐 포인트를 줘서 아이가 원하는 걸 제공한다든지, 이번 시험에 몇 점을 맞았을 때 뭐 휴대폰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외적인 보상.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는 점점 보상이 커져야 지속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 되게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내가 다음 단계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꿈이 뭐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는 즐겁고 재밌는 것만 있겠지만 사실 스스로 기획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과목이랑 엮어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도 실천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재적인 동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이 스스로 내가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이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가끔 되게 몰입해서 집중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있는데, 그럴 때 놓치지 말고 와, 너 오늘 몰입 되게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보고, 어제는 이 문제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네가 달라졌어 이렇게 발견해주면
놀랍게도 아이가 다음번에 더 잘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잘 되지 않던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을 해주니까 더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외적인 동기로 가다가 아이의 꿈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뭘 애써야 되는지를 찾아주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끔 도와주면 잔소리가 좀 더 유의미하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유의미하게 관계에 훼손되지 않으면서 아이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